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20일 수요일, 지금 시간 오후 2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박물관 재개관 기념 특별전 전시연계 2차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시연계 1차 특강은 지난 8월 19일 정병모 교수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그때는 청중 없이 유튜브 중계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랜선 중계 녹화본은 경기문화재단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박물관 학예실장 박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에 이어서 관장님의 환영사 그리고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2시 10분부터 3시 반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3시 반부터 3시 50분까지 한 질의응답 순서가 있겠습니다. 청중석과 랜선의 댓글로 질의를 받아서 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특강 행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4시부터 전시 관람으로 이어집니다. 전시 관람은 1층 기획전시실의 특별전과 1, 2층의 상설 전시실 등 자유 관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환영해 주실 저희 경기도박물관 김성환 관장님의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박물관장 김성환입니다. 저희 실장님이 환영사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라고.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제문투가 아니어갖고 읽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9월부터 휴관을 하고 상설 전시실 대대적인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4일 재개관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도와주지를 않아서 한 보름 문 열다가 다시 한 50여일 문 닫고 이제 다시 문 연 지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50명 이하의 규모 행사는 진행을 해도 좋겠다.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지침이 있었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해주시는 조은정 교수님하고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몇몇 작가님들 그리고 청중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청중분들께 그리고 또 방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시청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들께 시간 내서 박물관에 와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환 관장님의 환영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특강을 맡아주실 조은정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조금 깁니다. 아주 길진 않고요. 조금 깁니다. 자, 조은정 교수님은 원래 미술대학에서 미술실기를 전공하셨습니다. 대학원에서는 미술사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리기에는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성과를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요 내용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 2년간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또
한국미술사학회와 미술이론학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등 여러 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그래서인지 이 미술사학자 또 미술평론가라는 두 개의 직함을 쓰고 계십니다. 2019년부터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올해 9월부터 10월 9일까지 있었던 여수 엑스포 여수 국제미술제 총감독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기관들의 자문위원과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저서와 논문도 아주 많으십니다. 공저를 포함하여 출판된 책이 30권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또 이력서에 적혀있는 논문 목록을 제가 세봤습니다. 세다가 한 100개가 넘어가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논문의 내용은 모두 한국의 고미술에서부터 현대미술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빛깔 있는 책이라고 있죠. 그 편집 기획자 역할을 한때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0 여수국제미술제를 비롯해서 약 20건의 전시를 기획하신 큐레이터이기도 하십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술에 관한 글쓰기와 읽기, 생각하기, 일하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도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민화 전시의 조언과 자문, 더불어 작가 추천까지 해주셔서 저희 전시가 조금 더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은 그 한국 전통미술이 현대미술에 끼치는 영향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은 바로 민화와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강의 도중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시고 또 페이스북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소개가 좀 길어졌는데요. 10쪽에 가까운 이력서를 줄여서 이 정도로만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는 점을 양해 바라며 교수님을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은정입니다. 저는 박물관 강의를 하는데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셔서 취업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이렇게 민망한 자기소개가 이루어졌네요. 공부가 제일 쉬웠던 건 아니고요. 제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일만 하고 사는 약간 배짱이과에 속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할 내용은요, 민화와 한국 현대미술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전통,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새로움에 대한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전통에 대한 또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석사는 전통 미술에 대한 것이라면 박사는 이제 현대 미술에 대한 것으로서 학위를 받은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깊지 못한 부분들에서 늘 주제 의식을 가지고 제게 떠오르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 속에서 민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었던 그 과거의 어떤 미술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아마도 민화 말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는 과거, 어떤 양식이면 양식, 사실 시대마다 변화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통 미술이 현대, 지금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도 민화여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화가 도대체 한국 현대미술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민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의 단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 사유의 시간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에서 도대체 민화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화가 가지고 있는 조형 언어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한국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화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 상대방에 있는 새로움, 우리가 흔히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그런 것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민화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지점적인 것, 그런 것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주변적인 것, 또는 억눌린 것, 이런 것들의 귀환으로서 민화의 위치를 한번 상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생각한 방식대로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현대미술에서 민화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민화 하면은 관심들이 어떤 변화의 축이 이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제 주변에서도 어르신들이 저 고등학교 때, 대학 때쯤 민화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건 골동취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민화를 어떤 골동의 영역이 아닌, 우리가 민화라고 말할 때는 뭔가 생생히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장르 개념 같은 것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미 골동 수집의 취향에서부터 창작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이것은 미술에서 아주 특이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국화라고 했었을 때 김홍도 또는 진경산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때 진경화풍이라던가 그 사생의 정신이라던가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진경의 양식, 그렇게 해서 어떤 작가 군들이 형성이 돼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민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독특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민화 화단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군의 작가군이 현재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화단을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대기 서양화 화단 그러면은 그 엘리트들, 유학을 통해서 서양화를 배우고 온 엘리트들이 형성하는 화단, 조각도 또 마찬가지였었죠. 그렇게 유학을 통해서 근대적인 조형 언어를 배운 작가들이 만든 어떤 조각계, 이렇게 이루어지고 한국화 화단, 즉 동양화 화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사승관계에 의해서 또는 서화미술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화가군을 이렇게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민화 같은 경우는 역으로 우리가 흔히 아마추어로 취미생활들에서 많이 했었었는데 그들이 아닌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그런 식의 비판을 하거든요. 미술계만큼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단일 업종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어떤 전문가 집단의 이 정착 방식이 다른 장르의 미술가들은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민화 화단이라는 언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민화가 한우의 장르로 구축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르의 민화 장르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왜 조각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어떤 영구성이 있는 재료로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서 공간에 존재하는 뭘 만들어내는 것이다. 서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재료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장르의 특성들을 말을 하게 되는데, 민화 같은 경우는 또 그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또 위치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과연 미나란 무엇일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그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활발히 이런 미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술계에 널리 퍼져 있는데 도대체 그 동시대성은 우리가 또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이런 질문들이 막 솟아오르게 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미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나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미나를 공부할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단어가 바로 민중에 의해서 민중이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정의일 것입니다. 즉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을 위하여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서 구입되는 그림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었던 미나에 대한 정의였고, 어쩌면 지금 그러한 정의가 이제 비판되면서 우리는 미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그가 미나라고 사용했었던 말은 오찌에라고 하는 그 지역 관광 상품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라는 말인 거죠. 즉 전체 여기서 가령 나가사키에까지 합해서 막 이렇게 말한 것들이 아닌 나름 지역의 상품들의 특성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그가 미나라는 말을 오치에 썼다라는 그런 한계입니다. 많이 알려진 야나기 무네요시의 그 미나 콜렉션의 모습들을 저 사진 안에서 볼 수 있고, 우리는 일본 민예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조선시대 미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좋아했었던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속에서 오늘날 오찌에 그 일본에서의 미나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우키요에와 함께 이해되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는 또는 해학적인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르의 여러 미술들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본에서도 우찌의 전시회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지역성을 가진 관광 기념품에 해당하는 용어를 확장해서 조선의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나라는 이런 용어가 매우 정체성이 모호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래서 미나에 대한 또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자 하셨었던 대갈 선생께서는 서민, 평민, 상민, 민중 등 사회 계층이나 신분의 구별 없이 도화서 화원은 물론 모든 한국 민족들이 그린 그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리고 민중들이 소비한 것이 아니라 그 계층 모두가 함께 소비하고 만든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말 안에 여전히 신분제에 의해서 미나를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한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미나라고 하는 이곳은 생산과 소비, 계층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지점이잖아요. 그 장르가 어떤 우리의 신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서의 미나는 그런 계층이라는 것을 상실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추어, 전문 이런 거 쓸 때 사실 그 편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에 갖고 있는 약간의 타자성, 그럼 무엇을 전문가라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전통 미술사를 저는 공부하면서 교수님들께 제가 공부하지 말아야지 될 부분들에 대한 주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세기 말 20세기에 활동했었던 작가들을 연구하는데 너의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과 미나의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조언들이었습니다. 제가 미술사를 처음 공부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박사과정을 뒤늦게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렇게 같이 수업에 발표하는 한 학생이 민화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페이퍼 발표인데 약간 서툴었지만 오 재밌는 시각인데 이러면서 들었죠. 그런데 발표가 끝났는데 교수님의 코멘트가 다시는 공부하고 싶지 않을 만큼 학생에게 좌절감을 심어줄 정도로 언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한테 아니 저 교수님이 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학생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민화에 대한 발표를 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화가 왜? 그랬는데 교수님께서는 민화 발표하는 걸 원래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왜 민화에 대해서 여전히 학교에서 연구 발표를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제가 이제 나중에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때 민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혹독한 평가를 하셨었던 교수님께서 민화 연구 발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잘 시키기 위한 어떤 방식이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는 되었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연구를 할 때 어떤 것부터 단계를 받아 이제 밟아가야지 되는데 그때 왜 민화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추어의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학자가 연구를 할 때 왜 이런 대상으로 생각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 연구를 할 때 배움이 많은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민화를 보게 되면 혹하는 마음, 매료되는 것, 그 매료돼서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그것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학자가 가지고 가야 될 어떤 비판력, 관찰력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기에는 조금 마땅치 않는 재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연구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민화가 좋은 연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해된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서야 제가 민화 연구를 하면서 이제 확인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매료되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혹독한 눈으로 이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또 민화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민화, 전통의 민화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그 시대의 어떤 경계를 넘는 것, 또 뭐 어떤 장식이라는 그런 이제 미술의 가장 기본적이고 아름다움을 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것으로 극찬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민화에 대한 어떤 다른 시선들이 있음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민화를 그려낸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많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히 이제 민중들이 그려내고 민중들이 소비했었던 그런 그림이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시대는 변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아마추어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한국의 민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도 아마추어적인 그런 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그런 시선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제 현대 민화의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전문적인 예술가 교육을 받지 않고 양성된 화가 집단은 장인과 같은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던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민화를 정의 내릴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시선을 획득해야 하지만 아마도 정말 본질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미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미나가 보여주는 화려한 색채 그리고 이제 형태의 어떤 정형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저건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상업적인 장식화의 특징과 공유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예술에 여러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물론 유희 본능도 있고요, 장식적 욕구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술이라는 데 어떤 목숨을 걸고 하는 그것들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관심사인 생사의 표현이라던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떻게 자유로울 것인가, 우리 사회는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작품 안에 녹여내고, 그리고 진리를 향하는 또 다른 나의 길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미나가 갖고 있는 밝은 화면, 눈을 훔치게 되는 그런 밝은 화면 때문에 어쩌면 미예술의 하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의심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근대기 미나에 대한 평가가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대기 미나는요, 내용적으로 순진무구한 시선 그리고 그것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관심을 두었습니다. 순진함, 때묻지 않음, 이런 부분은 지금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왜 미나는 정말 순진해야만 하고 때묻지 않은 시선이어야지 될까요? 그렇게 노골적인 어떤 욕망들이 표현이 된 것이 정말 때묻지 않은 것일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래야만 된다라고 보여지는 타자의 시선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결국 정치라는 상층부가 잘못했죠.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말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도식이 필요했었던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민중의 모습에 미나를 투사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야나기 무네우시가 주목한 미나라고 하는 것도 이미 사라진 슬픈 나라 조선, 그곳의 기호로서 때문치 않고 잃어버린 그런 순진무구한 모습, 그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왼쪽 이제 이 작품은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책을 출판한 올드 코리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미나가 장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결혼식에 참석한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녀 뒤에 미나가 장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옷차림, 정말 부유한 이런 모습, 그리고 저런 화려한 미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서울의 중산층의 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이는 저 칠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순진무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표현해내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장식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뭔가 우리가 왜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원시적인 어떤 것들을 희구하는 시선을 미나에 투사한 것은 아닐까라고 반성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대기 미나가 그랬다면 현대 미술에서 미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은요, 원근법 또는 그리기의 정형성, 이런 형태에서 벗어난 시선이라는 점을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요. 즉 이제 우리가 평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사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의 재현 방법으로 아주 오래된 기법인 원근법에 있었는데, 그것을 버린 입체파적인 시선이 민화에는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입체파적인 시선이 보여주는 여러 각도에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이미 이제 시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성의 표현이야말로 사실 현대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100여 년이 지나도 입체파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민화에서 보는 지점이 바로 이렇게 단면의 여러 면들이 겹쳐져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화의 내용적 측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겹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수목 담체, 또는 진체, 그것들의 혼용, 이런 어떤 그 격식에 매이지 않음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 두 양식이 결합되고 결국 이제 추상적 표현마저 그래서 민화에서는 가능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방식들, 이제 이것을 미술에도 적용하면 트리 구조라고 하는 뿌리에서 자라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를 뻗어나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다면, 또 리존 구조가 있다라고 들레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들레주가 제일 경계했었던 것이 영토화, 코드화, 유기체화, 기표화 하는 그런 수목의 구조였었죠. 그래서 어디서든 서로 만나서 결합하고 새로 발화할 수 있는 그런 리존 구조야말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체하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열려진 세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러한 민화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사실 이제 제가 그 PPT를 바꿔서 보내드렸는데 그게 안 바꿔져 있네요. 원형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가령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 그림을 보면 어해도라고 하고, 어해도의 의미가 뭐죠?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자식을 뭐 많이 낳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어해도의 본질이 있잖아요. 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참 자유롭게 움직이는구나. 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쟤네들이 자유로운지 어떻게 아니? 너가 물고기가 아닌데 왜 쟤네들이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는 게냐? 이제 이런 식의 도에 대한 담론들이 사실 어해도의 본질인데, 그것이 이제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어해도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의 이치와 뭐 등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합성되고 변화하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문자도에서도 마찬가지죠. 원래 문자도의 첫 번째는 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서예 글씨였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장식적으로 변한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자도였었다면, 이 민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자기의 방식으로 그려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글자를 읽어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들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민화가 갖는 큰 힘이라는 것이죠. 그 계속 어떤 수목의 구조 안에서 자라나서 그렇게 꽃이 피어야지만 되는데, 다른 것과 접붙여서 다른 또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더 의미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 그런 시각화를 우리는 이 민화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우리는 민화 쌍록도, 또 민화에서 사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사슴이 점점 이제 또 이 뿔, 몸에 좋다는 용이 또 이제 되게 거해지는 이제 이런 것들도 보는데, 그럼 얘는 어디서 왔을까?
장승업이 그린 녹수 성경 같은 데는 사슴이 와서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도를 통하는 그런 고사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역시 뭐 몸과 마음을 닫고 뭔가 더 높은 세계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전통사의 욕망이 저 녹수 성경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나 쌍록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그 다음의 단계,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행복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데로 나아가는 세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징이 넘치게 되고 또 이미지가 과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으로 말하고 이미지가 과잉되는 건 이것은 또 현대 사회의 속도 안에서 뒤틀린 현실계 표현의 비수처럼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서의 민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통회화에서는 수기였었죠. 뭔가 마음을 닦는 그런 수기의 도구이자 이념을 구현하는 대상, 그것이 이제 어떤 회화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민화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유희성이라고 하는 것이 포용이 된 거죠. 이것이 갖는 의미는, 예전에는 간평의 시대였죠. 소수가 작품을 가지고 그들끼리 논하고 했었던, 지금처럼 전람회가 없던 시대에 이제 그런 어떤 간평의 시대의 미술의 목적, 그것은 정말 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장식을 담당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민화라고 일컫는 모란 병풍이나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미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민화는 추상적인 이념을 현실로 옮겨 놓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재정선의 금강전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미술 비평가의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과 양, 기의 흐름과 세상의 이치 등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작가의 야심이라고요. 겸재정선이 왜 그렸을까? 그를 하나의 작가로 딱 놓고 보면 아주 야심만만한 그런 것들을 표현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민화 금강산도도 또 우리가 되게 많이 만납니다. 민화 금강산도는 도대체 또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되게 그 금강산도를 보면 기이한 바위, 또 의인화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금강산도를 왜 가지고 있고, 또 금강산도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금강산을 만든 어떤 공예품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고달픈 생활의 이상향으로서 초현실적 세계, 이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신을 연마하고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라 이상세계,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로서의 그 공간을 금강산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의 모양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금강산이면 되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이제 바로 정선의 금강전도가 쫙 골산과 토산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음양의 향배 이런 게 중요했다면, 이제 다른 류의 금강산도 같은 데서는 이상향이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민화가 한국 현대미술가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특히 이제 50년대 지나면서 우리는 그러한 작가들의 작품 안에서 여러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당대인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펼쳐놓는 방식들을 보았을 것이다. 욕망 구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술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지고지순한 어떤 것들로 생각했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거, 사랑, 부귀, 이런 것들이 다 그려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감각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또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전통회화의 대극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라고 하면 욕망을 억제하는 사회에 대한 금기, 그것을 예술이 언어로 들이미는 쾌감, 그것을 미나는 합법적으로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야한 그림도 그리고 싶을 수 있고, 왜 야한 게 왜 필요하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하나의 제도이니까 사실은 그 제도가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력에 대한 반기가 사실 그런 이제 성적인 것들의 표현과, 그래서 우리가 근대 누드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사회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을 때 뭔가 그런 욕망들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표현하면 아주 나쁜 예술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아요. 특히 이제 그 다른 식민지 경험을 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국가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제3세계 중에 하나가 우리였었다는 거죠. 그런 국가들에서 제일 독립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전통의 회복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통, 민족 이런 것들은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욕망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됐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그 외색 논의, 친일 미술은 이제 내용적인 것이고 외색 논의가 한국화 부분에서는 특히 심각했습니다. 뭐 일본화적인 요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전통에서 결국 찾게 되었죠. 첫 번째 찾은 것이 수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목운동 같은 것들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의 수목으로 하는 수목의 추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전의 수목화의 전통 안에서 왔어요. 그런데 원래 채색화를 하던 작가들은 자신의 채색이 자신 작품의 특성이기 때문에 수목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채색 화가인데 외색이 아닌 모습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전통 채색화에서 그걸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전통 채색화라고 하는 것은 궁중화, 어느 정도의 그런 궁중화들이었었고, 그런데 또 하나 그 시대 억눌린 어떤 민족성 또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핍박받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예전에 민중들이, 일반 서민들이 전통 사회에서 억압받았었던 것과 거의 같다라는 측면에서 그 민중들이 사용했으리라고 생각되는 민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전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한국 사회의 그런 다이내믹함처럼 미술에서의 힘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상징되는 외부 세계에서 이식된 새로움, 특히 밀려 들어오는 서구 미술, 그곳에 대한 힘의 균형으로서 전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부상한 전통, 그 강력한 우리의 방패, 그 중에 하나가 민화로 선택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는 민화는 현대 한국 미술의 자양분이다 라고 하는 전통에서 갖다 쓰는 것, 이런 데에서 탈피해서 계승과 창작 그 방안을 지나서 하나의 장르, 화단을 이루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합니다. 자, 그럼 조영원으로서 민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제 몇 개로 쭉 나눌 수가 있겠지만요. 이제 산수화는 우리가 전통의 민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기타 장식화 등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회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전통 사회에서는 수기적인 내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즉 멀리 이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나물밥에 거친 옷을 입고 지내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돌을 닦아야 되는데, 내가 이 강호에 있어도 늘 마음은 그런 돌을 찾는 데 있다라고 하는 수양의 한 도구로서 산수화가 사용이 됐죠. 실제로 학문에 정진했었던 지식인들의 탈속의 열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원하면 산에 가지, 산에 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그 그림을 왜 갖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열심히 해서 뜻을 펼치고자 하는 시정에 대한 그들의 욕망이 또 역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이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선비들의 귀감인 주자, 그를 중심에 두어서 결국 주요 장소들이 문헌 속에서 만났었던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산수화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모름지기, 수레 뭐 얼마만큼의 책을 읽어야 되고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서 여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경험과 지식의 그런 추구의 세계에서 뭐 저쪽 동정호의 아름다움, 뭐 무이산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선비 세계들의 이상이었었죠. 그렇게 이제 그려진 그림이 이를테면 소상팔경도라는 그런 화제일 텐데, 그런데 일반 민중들도 민화에서도 이 소상팔경도를 그리고 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안견의 소상팔경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상팔경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 소상팔경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안견의 소상팔경도는 어떤 경치라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다면, 민화에서 제 눈을 끄는 것은 그 세계로 진입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어떤 실현처로서의 그 공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상향을 이렇게 그림으로 소유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어쩌면 현실의 고통과는 거리가 먼 곳 때문이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향이 중국 어딘가의 실제 장소다라고 했으니, 그들에게는 사실 내가 중국 여행 간다면 이제 이러한 것이었는데, 사실 그 시대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죠. 선비들도 함부로 갈 수 없었던 곳이니까요. 결국 소상팔경의 민중들이 가려면 죽어서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쓴 글 중에 판소리 듣다 보니까 심청이가 인당수 빠져 죽기 전에 글쎄 소상팔경을 감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아니, 죽을 사람이 왜 저렇게 경치를 보고 감상해? 막 그러고 감상 끝난 다음에 치마 뒤집어 쓰고 빠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신봉사의 딸은 죽을 때 가까워서야 그런 곳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었죠. 그때 사람들은 아마도 나도 그런 거 보려면 죽어서야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현실을 떠난 어떤 초현실의 장소에 대한 추구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상팔경 너무 멀지만 관동팔경으로 옮겨오면 아주 다른, 정말 가볼 수 있는 어떤 곳이 돼서 구체성을 띠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팍팍한 삶을 긍정하게 하고 미래에 복이 오기를 확신하게 하는 부적 같은 것, 이런 것들로 명승지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솔직히 우리가 딱 욕망구조라는 것으로 그 작품을 들여다보자면, 어쩌면 현실에서 불가능한 그곳을 그림으로 가는 것, 그것은 그 과정이 모두 생략된 성공의 결과, 그것을 향한 주술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연으로서 산수는 마음속에 풍경을 품죠.
특히 이제 실증적인 사회 이념으로서 자연의 대표격인 산수, 소망의 장소, 또 기복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모두 명승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공통의 화제는 각기 그리거나 수용하는 계층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였겠지만 선비건 민중이건 소상팔경이나 관동팔경과 같은 그런 장소들은 생애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총량제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어 의심할 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장식적인 그림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회를 전통 사회와 이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차, 우리가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 던지게 되면서 맞닥뜨려지게 되는 이 사회의 변화,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족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족보가 왜 있어야지 됐을까? 그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확실한 가시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세와 영광을 추종하는 그 욕망들이 또 그 안에는 있고요. 그래서 이 계층들, 즉 족보를 가지고 있고 사회의 어떤 지배층에 있는 그들의 은유와 상징 이런 것들은 고사 또는 감개 같은 옷을 입고 정형화되어서 자신들의 집단의 이념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개인적인 욕망에 체계화된 표출 방식을 갖춘 미나, 이것은 돌아서 말하지 않는 매우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죠. 근데 그 직설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상스럽고 또 점잖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하위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상층부의 점잖음, 이것은 고사 관계로 포장되었고 욕망, 그것은 물질적으로 생각하자면 외부의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병풍이나 장막, 꽃당 이런데 이제 은근히 밀어넣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나 영역에 위치한 욕망은 오히려 일상의 것이 되어서 삶에서 욕망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감개, 고사, 지배층의 감개와 고사, 그래야 여러 민중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 사용됐었던 대표적인 상강행실도 같은 것들을 보시면 엽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조선 시대판 잔혹동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기만 봐도 목이 잘린 어미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런 장면들 같은 걸 그대로 그림으로 드러내면서 감개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출판하고 계속 여러 권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욕망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욕망들이 이제 위치하는 장소를 보면 병풍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보여줍니다. 가령 백동자도 병풍 같은 것에서 왜 100명이나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담벼락에 있는 그 장식들이 우리가 흔히 민화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욕망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부의 공간 궁궐 안에서조차도요. 이 장식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단순한 패턴과 화려한 반복성, 그리고 수공적인 것,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화에서 발견하는 이런 특성은 미술에서의 장식성이라는 그 특성에 이제 맞아서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구성하고 무한히 확장하는 방식, 이것은 현대 작가들에게 선택된 민화적 기법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 그림처럼 소박하고 해학적인 그림만 아니라 궁중화사가 그린 모란병풍이나 책가도, 또 호피도 등 인간이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행사에서 소용되던 기물,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제 민화에 대한 해석의 폭은 확대되었죠. 결국 실용성은 상징성으로 이행해서 한국 현대 미술에서 민화를 응용한 작품을 열거하려면 정말 홍수처럼 많은 작품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미나의 호피도 같은 경우입니다. 언뜻 보면 호피도의 제형 같지만 우리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늬 하나하나에 꽃과 상징을 넣어서 장식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포의 대상의 호랑이를 가죽으로 소유함으로써 위험을 비켜나가는 벽사에서부터 단순한 장식화하는 과정에 세상에 어떤 존재하지 않는 어떤 다른 것이 되어버린 이제 그런 호피도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가 호피도의 모습을 띠지만 호피는 아닌 장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미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현대 작가들은 이전의 족보에 얽매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가족 집안, 뭐 소속된 계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공동체가 약화된 현실의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민화에 담긴 상징성 이것들에 오히려 감개나 고사보다 더 많은 마음이 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공동의 것이었던 도상적 특성을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덧붙여서 상징의 언어로 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용 같은 그런 상징의 수직적 욕구가 자신이 원하는 수많은 욕망을 드러내는 수평적 책으로 이동해서 이제 민화의 소재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화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물건들의 표현 이런 것들을 팝아트와 연관시켜서 새로운 양상의 미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 민화를 작품에 응용한 작가군을 다시금 구분해서 또 유형화 해볼 수도 있는 것 이들은 그 민화 특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또 구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통의 코드 그것과 민화적인 것을 이 작가들은 어떻게 실현했을까요? 민화가 사회에서 제가 왜 주변 어르신들이 민화를 구입했었다라고 했었던 그때 그 분위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70년대 국수적인 민족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것을 주창하는 데 뒷받침된 전통의 계승이라는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인 것에서 한국적인 것으로서의 이동, 이것은 정치, 역사, 세계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고요. 민주주의와 외세에 대한 인식 속에서 전통의 계승으로서 탈춤과 민속놀이, 또 민초들의 저항의식으로서의 민속놀이와 탈춤 같이 이제 이런 이원적인 해석은 전통에서 연구되고 민화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서고금 인간 공동의 욕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에 대한 추구하는 성향 이것은 의미가 불투명하고요. 또 강렬한 색채로 구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사 전체를 보자면은 그런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특히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시대에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형태가 똑 떨어지고 강렬한 색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구 미술사에서 신고전주의 같은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현재를 위한 전통으로서 과거를 재현할 때 그 확고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민화가 바로 그러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70년대 이후 한국 화가들에게 자신의 시대를 말하는데 민화가 동원되기 적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작가들에게 있어서 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통의 코드, 우리 전통 중에 하나 이런 것으로서 또 이제 우리 채색화의 전통이 있었어. 민화를 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소비되었다면 이후에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속에서는 그것의 색채, 확고한 형태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 특히 80년대 박생강의 회화가 전시를 통해서 보여졌을 때
그의 대조적인 색채의 병치, 뭐 면적인 특성, 또 소박한 형태가 강렬한 그런 색채와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크게 이 민화적인 요소들을 새로움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박생강 같은 경우도요, 57년도에 어떻게 내가 전통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할까 하는 고민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통의 것, 억눌려는 어떤 것들, 그래서 이제 뭐 탈 이런 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모티프로서 그냥 전통이라는 어떤 코드만을 가지고 이 현재의 자신의 어떤 외색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 같은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63년도가 되면 이제 그가 자신의 채색화, 그것은 뭐 완벽히 이제 우리가 민화 같은 데서 보는 채색화는 아닙니다. 어쩌면은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선연법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채색화인데, 여기 안에서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꿀을 빨고 있는 벌 그리고 그 벌의 다리에 뭉쳐져 있는 꽃가루,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묘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미지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뜬금없이 새 2마리 그리고 거기 있는 어떤 독특한 형태 같은 것들이 이 눈에 띄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뭐 너무 당연했었는데 꽃처럼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그가 사찰의 단청 같은 데서 배웠었던 것, 그리고 그런 불화에서 배웠었던 것들을 드러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까지도 전통의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조합해서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그의 힘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79년도에 후암미술관에 이제 소장이 되는 이 작품 같은 경우 굉장히 여기에서부터 확 건너뛰어서 강렬한 색채 같은 것들에 주목을 하고 전통의 서사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비 장식 같은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 안에서 강렬한 색채가 이제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80년에 이르러서 보여주었었던 이런 여러 가지 도상들이 당대 많은 작가들에게 또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82년 이후에 그의 작품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민화적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확연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보여준 이 세계는 어쩌면 수목운동, 80년대 초반에 수목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수목운동이 절정에 달했지만 어디로 가야지 될지 모를 때, 또한 채색이 자신들의 희망일 수 있어서 수목채색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에도 이 박생광의 작품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작품 안에서 이렇게 뭔가 해학적인 이 부분입니다. 국사당인데 바늘 콕콕콕 찌른 이런 이제 것들까지도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적이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박생강을 이제 중심으로 보았었는데요. 박생강에게 있어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일본에서 수학하고요,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일본 원전의 작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학으로서는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화가가 국내에서 활동할 땐 외색에서 자유롭고 또
여러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고 해서 소외되지 않아야지 됐었던 거죠. 그러면 그는 이제 어떤 세계를 추구하게 되었을까? 81년 귀국한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전이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앞서 우리가 80년 작품이라고 봤었던 절집의 단청, 불화, 벽화 같은 데서 감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회화 전통에서 주류, 이때의 주류는 김홍도, 겸재정선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이들이 그린 그림, 그것을 이제 자신의 전통으로 삼았던 거죠. 모란, 호랑이, 단청 같은 것은 결국 전통의 기호였고 또 시대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또 재밌는 일은요, 그 유명한 국전이 국가에서부터 민간으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협회가 그 국전을 운영하는데요. 당시 미술사학자인 정병관, 이 분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굉장한 모더니스트시거든요.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국전이 프랑스 살롱처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미술 작품이 존재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미술인들만의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현대는 대중문화 시대인데 이 대중문화 시대 미술이 특수 계층의 향유물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화의 전통이 이전 전람회에서 현대로 이어질 수 있진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교육만 받으면 제작할 수 있는 민화, 그래서 국전의 한 분야로 구성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누구나 교육만 받으면 제작할 수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보이스의 교육 이념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술가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이전까지 예술가와 일반인을 구분했었는데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예술적 활동을 할 수 있고 기회만 가지면 또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것이 이제 또 요 시대에 팽배했었기 때문에 민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수용될 수 있었을까? 바로 이제 이런 글이었어서 신문의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호암미술관에서의 민화 걸작전이에요. 저 보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암미술관 하면 당시로서는 정말 벽이 높은 제일 좋은 전시장이었고, 거기서 전시를 한다는 것은 알아줄 만한 전시임을 의미했습니다. 뭐 고려 국보전, 뭐 조선 뭐 백자전, 뭐 또는 뭐 서양의 뭐 브루델 조각전, 막 이제 이런 전시들이 건직규전도 이곳에서 있었죠. 이제 그런데 민화 걸작전도 그곳에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당시에 풀뿌리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미술계 전반에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결정적인 그런 배경이 된 것은 86 아시안게임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이었을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전광판의 장면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의 전광판 장면인데 호돌이가 저렇게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작한 분이 서양화가 이만익입니다. 서양화가 이만익이 당시 미술 감독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인 그 안은 이어령 교수가 했지만 그 아래서 이제 미술의 구체적인 것들은 이만희 화가가 했는데 그는 당시 20여 개의 이런 그 그림 이미지들을 만들어냈고, 그 이미지들은 분명히 전통적인 것이고 우리가 민화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쇼화로 그렸던 것을 1989년에 판화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 판화를 이제 보급하는 걸, 우리가 현재 그 보급판의 판화를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익은 서양 화가였지만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어떻게 확고한 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이 82년에 이 작품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어느 구판에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당시 제가 전 81년이었던 것 같군요. 전통 구술한다 그래서 그걸 구경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만익 선생님이 조그만 꼬마인 당신의 아들 손을 잡고 와서 스케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굿의 모습을. 그래서 나만 이런 전통에 관심 있는 게 아니네. 그때 저는 20살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을 관찰했었던 그때 즈음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서양화가지만 우리의 미술을 또는 어떤 확고한 나만의 양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그는 많이 했었고, 그것을 무속적인 것, 민화적인 것, 민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살펴보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별상면이라거나 까치 호랑이 같은 것은 분명히 전통 민화의 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발전하여서 얼씨구 차차차 같은 이제 작품들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유머도 있고 꿈도 있고, 왜 꼭 호랑이가 까치와 함께 나와야지 되지? 우리 시대의 어떤 파티와 같은 모습은 토끼는 춤추고 여울은 멜로디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들, 달도 웃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서양화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자신감은 88 올림픽을 통해서 전통을 충분히 이제 다뤄보아서 처음에 그가 확고한 형태감을 주기 위해서 테두리 선을 두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민화에서 흔히 이제 많이 보여지는 양상들이었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자신만의 그런 세계로 들어서게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현대의 민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민의 그림이라 이해되던 민화는 전통 화사가 그린 책거리 그림을 등을 통해서 주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미니미의 격찬을 보내던 근대 개념인 민화, 이것은 현대 작가들에게는 상징이나 모티프로도 사용되었죠. 이들 작품은 크게 민화의 정신적 계승, 양식적 이미지 사용, 이렇게 유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미술사에서 민화를 연구와 모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맥을 함께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미술의 자생성에 가치를 두는 방식, 그것은 우리 내부를 타자화하였던 추상 미술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한국 미술의 전통 혹은 우리 미술의 실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한국적인 미술, 한국성의 표현이 미술계의 한 관심사로 등장하였던 것이죠. 현대 미술의 모더니즘은 구상을 기반으로 한 이전의 미술을 타자화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전통은 정신의 가시화로서 백자의 미, 또 전통 산수화, 이런 것을 선택하였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김한기는 전통을 어떻게 한국적인 것을 표현할까라고 했었을 때 백자, 그리고 사군자, 오방색, 그리고 서양화인데 우리가 전통의 그림 안에 화자의 같은 것을 써넣는 이런 방식을 자신의 작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았던 거죠. 이세득의 이제 반도호텔 벽화를 위한 원화 같은 이런 것은 어려운 시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도호텔의 커피숍 저쪽 벽에 이렇게 그릇 그림들이 가득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긴 정말 우리의 전통 그릇들이 다 있어요. 전통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매우 소재주의로 또 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공고한 민족적 미술의 논리 틀을 선택한 데서 나아가서 민화가 전통 이름 또는 소통의 언어로 한국 미술계에 수용된 것, 그것은 사실 한국적
특수 상황이라고 할 비서구적인 판단의 모듈 도입, 그리고 탈모더니즘 담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줬었던 그런 한국적인 것과는 다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비서구 미술에서의 가치 도입, 멕시코의 벽화 운동이나 루신의 파나 운동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배워올 것을 서구가 아닌 비서구에 두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민중미술, 특히 오윤의 위치를 중요하게 봐야지 되겠죠. 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오윤이랑 친한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뭐 글을 잘못 써서 성환경 선생 뭐 이런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지옥 가서 이런 벌 받을게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그 틀이 분명히 하위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불화에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윤의 도깨비가 소환된 걸 보게 되는 거죠. 오윤의 도깨비 그림 이전에 우리 미술사에서 도깨비가 그려진 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어떤 관념 같은 것을 그린다 해도 도깨비가 우리의 주요 관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민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민중을 기반으로 한, 즉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을 주류에 두었었던 전통에 대한 반격으로서 민화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하지 못한 그의 유작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가 민화를 치열하게 연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오윤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춤추는 호랑이, 도깨비 이런 것입니다. 그가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민담 속에서나 살고 있었던 언어로서의 이미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따르면 과학이 팽배한 현대에 세계관은 축소되어서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예술의 세계 안에서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상적인 것들이 그림으로 나타나지 못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윤은 미술적 상상력과 세계 확대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작용하지 않는 예술, 그것은 감성적인 피폐를 낳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에 대해, 그리고 예술의 존립에 대해 위기를 느끼게 한다. 상상력이란 말을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 세계 확대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현대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피폐, 특히 미술에 있어서의 그 다양하고 무수한 실험, 전위적인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술로서의 기능의 실패라고 있는 것은 시각의 단일화, 세계와의 단절, 기계적인 사고 등으로 인한 세계의 축소에 있다 라고 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던 춤추는 호랑이, 도깨비 같은 이미지를 통해서 더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민화전과 민화를 주제로 한 전시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구와 직접 만나는 올림픽,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한국적 미술의 한 대표성으로서 대안으로 민화를 내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작가들도 민화에 나타나는 재밌는 표현 방법, 색감 이런 것들이 우리 미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88년도에 민화를 주제로 한 전시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쟁장했었던 작가들이 보여주는 그림들이 이거 민화 닮았는데 하면 이제 88년도 그 전시에 내기 위해서 그린 것들이 제법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창의 작품들이 가령 76년에 춘정이라고 하는 것과 88년도에 갖고 있는 것의 어떤 시간적 차 같은 데서 보게 되는
오른쪽에서 보게 되는 것이 내용이라는 부분에서 노골적인 어떤 성 같은 것이 그림이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민화에서 배웠다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화의 정말 조형어법 그 자체를 배워서 자기화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험들 속에서 우리는 황창배라는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정말 전통의 세계를 넘어서 어떻게 이제 나의 세계를 확장시킬까 이런 것들에 많은 고민을 했었던 작가이고요. 특히 이제 그가 90년대 초반 이때 보여줬었던 많은 것들이 민화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실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꽃기호를 대신에 꽃고댁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한자 보면은 정말 마치 춘향 전에 나오는 변사또의 어떤 파티를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문구의 그 고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회성과 함께 이런 순박한 어떤 형태가 주는 저항감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민화를 이제 그 민중의 미술로 파악하고 서민적 풍치 이렇게 또 규정함으로써 실용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공예로서의 활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지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민화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게 달력 같은 걸 통해서였어요. 근데 달력은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세화 같은 부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세화적인 의미, 그러니까 벽사, 좋은 일이 있길 바람 이런 것들로 민화를 소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화가 어떻게 대단하느냐라고 하는 미술로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내부에서 협의되지 못한 채 타자의 눈, 서양에서도 인정하는 민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꾸 언급되는 것 그것이 사실상 정말 우리 민화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닿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고민들이 조각에서도 또 이런 회화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 재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통을 어떻게 또는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만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한국적일까 라고 했었을 때 민화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국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선택된 민화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시대의 욕망과 또 어떤 일반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민화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언뜻 또 민화를 지금의 시점에서 보자면 제일 모사라는 이제 말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색과 형태에서 같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결국 현대 미술의 경계를 넘어선 다문화적인 어떤 코드하고 또 함께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화가 갖는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 가지고 자신만의 작품으로 표현해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 하지만 서양인들은 이것을 보고 한국적인 것이야 라고 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선택되고 변형되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던적 시선에서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제 현재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민화적 모티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2007년도 이 작품에서 우리는 오른쪽의 책가도 보시면은 흔히 보는 책가도와는 다른 구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전통의 모사라고 하는 것과 작가의 창작이 다른 지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오승우 같은 경우 이제 십장생도
같은 것들도 결국 자신만의 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경계를 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홍경택의 작품들, 특히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여러 작가들, 이런 작품들 안에서 우리는 그 범주화의 한계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텍스트의 저장소로서의 책, 그리고 상징과 욕망, 이런 코드로 작동하는 것은 어쩌면 이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즉 그 그림을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민화의 책가도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데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상징들의 어떤 과정들, 홍경택의 서재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미술사 안에서의 어떤 담론과 사회적인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그냥 너무 그 시각적 효과에 집중해서 이것은 팝적인 어떤 것이야, 그것의 뭐 책가도의 또 다른 현대적인 것이지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수식의 책가도는 사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학자 3명의 서재를 혼합한 것입니다. 그 3분의 1은 제 서재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요. 책가도 하면은 우리가 전통의 책가도인데, 현대인 지금도 공부하는, 여기 빛 가리는 책들이 쫙 꽂혀 있군요. 여기요. 제 책가도, 제 책장이 확실히 많네요. 이제 이런 것들, 이 책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근대를 공부하는 학자들의 책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대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거기에 콜렉션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여기 6이 이 그릇 안에는 저는 사탕을 집어넣어 놨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상인 동시에 또 이 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욕망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텍스트의 저장소로서의 책이지만 우리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는 방식은 그림이 아닌 그런 형태를 빌어서 다른 매체로도 가능함, 이런 것들을 보여준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화적인 요소로서의 어떤 것들, 이것은 이제 분명히 자양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생활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민화는 효과적이고 안정된 장치를 보여줍니다. 누구나 민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그렸는지. 이런 것들은 결국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고, 또 감각적인 화면, 그것은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화가 굉장히 우리를 매료시키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반성적으로 접근해 보아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혼성, 모방, 소비되는 이미지 생산, 이런 체계를 떠나서라도 일상의 욕망은 어떻게든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는 인간의 삶과 도시화에 따른 감각적 취향의 발달, 이것은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지만 과거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문제보다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작품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90년대 들어서 전통 민화 기법을 익힌 이른바 민화 작가들이 성장하고요, 또 화단의 한 영역을 이룸으로써 민화는 다시금 기성 화단에서의 민화적 요소의 사용, 또 민화 작가,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민화의 전통 기법의 계승, 그리고 이의 해석이라는 차원으로의 이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민화나 단청의 요소 등 서양화에서 한국적인 것의 표현은 설화, 또 구조 등으로 내용화하고, 한국화의 진체 부분에서 민화적 요소가 강화된 것, 이것이 바로 90년대 현상이었습니다. 외석 논의 아래 자유로울 수 없었던 채색화가 모색한 방향이었던 거죠. 또 동호회나 아마추어 작가로, 그리고 민화
전문가로 양성된 민화가들의 신장, 이것도 또한 한국 화단에서 민화의 위치를 변화시킨 큰 힘일 것입니다. 서구 중심의 추상 미술에 대한 대척점에서 전통의 오방색과 다른 구조의 미술에 대한 관심에서 선택된 민화, 그것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특히 후기 산업 시대의 가속화, 또 성공적으로 자본주의에 편입된 한국 사회에서 미술 시장의 판도, 이런 변화 속에서 민화의 시장성도 변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엘리트 계층에서 점유하는 미술이 아니라 대중이 누리는 미술, 그 소통을 화두로 삼게 됨에 따라서 결국 정신적 가치로서의 미술이 이제는 상품으로서의 미술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국 미술 시장에서 확인시켜 줬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민화적 요소가 강화된, 즉 장식성이 강한 미술 작품이 인기를 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80년대 한국성이나 전통 담론 아래 생성된 작품들과는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당시 민족성을 기반으로 한 한국성의 성격, 이것은 서구라는 상대편에 선 비서구 담론을 위한 시금석이었습니다. 반면에 2000년 이후에 한국 혹은 전통의 상징으로 채용된 민화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소비되는 소통의 도구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화의 하위성, 그것은 그런 대중적인 요소와 기치적인 표현, 그리고 판화의 복수 개념과는 다른 손해와 복제 같은 작품 제작의 구조 속에서 타자화하였던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가 까치와 호랑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 다 결국 상품 문화 안에서 새로 해석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민화적인 이런 기법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도 사실은 주변부한 다른 전통의 서구의 전통과는 다른 그런 포스트 모던적 상황에서의 관심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민화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 작가들이 추구하는 어떤 지점, 자기만의 양식, 삶과 죽음, 어쩌면 민화의 화려한 꽃의 그 아름다움의 표면이 아니라 꽃도 죽는다와 같은 그런 사실, 진실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작가들의 목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억압된 것들의 귀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민화의 문자들이 예의 염치가 왜 그들의 그러한 그 이념이 되었을까? 그 아래서 억압받는 또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민화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통일성,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장인의 세계에서부터 다름을 원칙으로 하는 창작의 세계에 무사히 안착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또 어쩌면 이번 전시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민화 전시보다 어쩌면 이번 전시에는 어떤 장소성 같은 그런 작품들이 더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화 그러면 전통 안에 산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분명히 현대 도시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민화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지점에 다른 그런 좀 더 깊은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제 현대의 영상 작가들의 세계,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색과 욕망과 꿈의 가시적 현현이라는 점에서 민화 방식과 디지털의 세상은 닮아 있습니다. 유토피아 혹은 헤테로토피아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상의 세계와 민화의 세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국의 현대 작가에게 다른 나라 작가보다는 더 넓게 미술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 세계를 더 넓게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로서
미나라는 장르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 의견을 기반으로 한 한국 민화가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해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반 가까이 민화와 한국 현대 미술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현대 미술에서 민화의 의미, 그리고 조형 언어로서 민화, 전통의 코드와 민화적인 것,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현과 현대성 등 4개 부분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좀 이렇게 기억나는 구절이 있다면 이 민화가 현대 한국 미술의 자양분이라는 전통 영역에서 탈피해 이제 개성과 창작의 방안을 통해서 하나의 장르 또 화단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한국 현대 작가에게는 이 다른 나라 작가보다도 더 넓게 미술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민화라는 장르가 하나 더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민화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그림이다 보니까 시각적 언어로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 조은정 교수님께서 자문을 해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그 영상 작가, 미디어 아트 작가를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거를 박물관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박물관이 고루할 수 있는데 그런 미디어 아트가 들어오면서 조금 생기발랄해지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 교수님이 가지신 그 미술사가 또는 미술사학자와 미술평론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를 오가면서 오랫동안 관찰하시고 해석해 주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강의가 그 현대 민화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마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우선 저희가 그 SNS 페이스북에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청중석에 계신 분들부터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세요? 예. 그러시면 마이크를 그쪽으로 좀 이동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실까요? 예. 이러셔서 서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런 말을 강의 끝나기 전에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통 세계 또 미나 이런데 이제 산수 같은 거 명승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현대 미술은 도시잖아요. 우리는 도시를 기반으로 살고 있어서 사실 자연계를 흠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주요 주제로 선택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그런 말을 했었던 이유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했었던 이유는 미나의 소재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렇게 확장해가는 게 사실 세계가 넓어지는 건데, 축소되어가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서 여러 선생님들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미나
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정형성에 우리 스스로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네, 선생님 질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런 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뭐 현대 생활에서 당연해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 뭐 농촌 귀향 그리고 뭐 자연과 함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민화에서는 자연이 사라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예술의 본질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닿게 돼서 우리의 세계가 확장될수록 예술의 본연성에 더 다가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 청중석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또 답변해 주신 내용이 산수화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지금 청중석의 질문 내용이 SNS 쪽에 중계가 안 된 관계로 질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아까 강의 말미에 그 강사님께서 민화에서 현대 민화에서 산수화 같은 요소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강사님의 답변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페이스북 댓글로 올라온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강사님께 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 질문인데, 예, 그 둘 중에서 먼저 첫 번째는 박은미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자, 민화도 하나의 한국 미술 장르로서 인식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일본 그림은 우키요에, 유럽 그림은 시대별로 아이이즘, 그러니까 ISM, 무슨 이즘을 명해서 칭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이즘이라고 하는 모더니즘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예, 연속해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김진아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민화는 동양의 문화인가요? 서양에도 민화풍의 그림이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SNS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하면서는 SNS를 못 보기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질문을 받으니까 긴장이 되네요. 네, 민화에 대한 어떤 그 장르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화도 장르로 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뭐 어떤 인상주의 이런 것들은 장르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미술사의 흐름 안에서인 것이고, 우리가 장르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제 좀 더 가령 뭐 풍경화, 뭐 정물화, 뭐 이런 것들도 들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떤 가령 그 조각, 뭐 회화 이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던 중에 정병관 선생님의 국전에서 민화라는 분야를 하나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선 서양화, 뭐 한국화, 조각, 공예
미나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상주의, 뭐 신고전주의 이런 것과 달리 조각, 서양화, 동양화, 미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저는 장르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맞는지는 더 검증해 봐야지 되겠지만요.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김진아님의 미나는 동양의 문화인가 서양에도 미나풍의 그림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나를 무엇으로 칭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죠. 정확히는 뭐 민중의 미술이다 그러면은 피플이 이제 아트 오브 피플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민속적인 개념 포크 아트라는 점들이 있고 뭐 또 프리미티브 아트라는 점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민화가 갖는 어떤 특성들, 제가 이제 굳이 뭐 루브라더스나 이런 다른 나라의 그런 영향 아래서 제작된 이제 그런 작품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그러한 것과는 다른, 우리가 딱 봐도 이거 한국의 민화야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민화는 포크 아트라는 것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민속 예술의 여러 양상 중에 하나일 것이고, 결국 민화 MIN WHA 민화라고 하는 하나의 한국에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는 이제 이런 작품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양에도 유사한 것이 있느냐? 각 나라마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포크 아트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그려지는 어떤 특별한 방식을 우리는 민화라고 지칭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서양에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어느덧 3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예정된 시간대로 거의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현장 강의와 그 랜선 강의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인사 말씀 드리는 건데요. 현장과 랜선에서 이번 특별 강좌를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청중석에 계신 분들은 전시실로 가셔서 이제 관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재기관 기념 경기도박물관 재기관 기념 특별전은 내년도 2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실 때 많이 관람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도 편집이 되는 대로 경기문화재단 유튜브나 또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전시연계 특강 2차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